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어느덧 반년. 헌정 질서를 뒤흔든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의 4차 공판이 있었죠. 그 법원에서 있었던 장면 하나. 재판 도중 눈을 감고 미동조차 없는 피고인을 향해 판사가 묻습니다. 피고인 주무시는 거 아니죠? 두 번의 호출 끝에야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고쳐앉는 윤석열 씨. 최소 형량 무기징역인 중대 범죄 앞에서 반성도, 긴장도, 책임감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끝내 침묵했고 법원 앞 지지자들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지하 출입을 요구했습니다. 참 기이한 장면이죠.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을 향한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려는 국민과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권력 카르텔의 격전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6월 3일 국민의 선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선을 2주 앞둔 5월 20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대선 캠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네, 선거 기간에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네, 골목골목 다니고 있고 경로당도 찾아뵙고 시민들을 많이 한 표라도 더 득표하려고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면 어느 때보다 현장에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네. 있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난 선거를 복귀했을 때 사실은 중앙에서 여의도에서 의원들이 많이 모여서 무슨 뭐 전략을 짜고 하는 것보다 정말 지금 어려운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 더 듣고 경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한 명 한 명 좀 설득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단 한 표라도 더 득표하자는 전략으로 저희가 민생 곳곳에서 저희가 지금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빅텐트 세웠다가 입니다. 네, 근데 이 주제에 앞서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배우자의 그 제안을 왜 한 거죠? 네, 배우자가 토론하는 경우는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역사상 처음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대통령 선거라는 게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 배우자를 뽑는 선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희화화하고 좀 뭐라고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던지는 식으로 해서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우리 국민들이 이 대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걱정이 큽니다. 지금 김건희가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운영했다라고 해서 좀 영부인들끼리 뭐 토론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나 이런 국정 참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도 없었던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그 영부인의 토론을 제안한 것을 보면 스스로가 과거에 김건희가 윤석열 뒤에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영부인 신분이 공직자인가요? 공직자가 아닌 거죠. 네. 그게 무슨 의전을 받거나 할 때는 당연히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의 용부인이 국정에 관여하거나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할 것이며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그것이 과연 토론의 주제도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 국민의힘이 지금 이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를 정말 가볍게 보고 있구나. 희화화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영호남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빅텐트 통합을 강조를 했는데요. 찢어진 각자 빅텐트 말고 진짜 빅텐트 민주당을 오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빅텐트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국힘당이라는 지금 당은 극우 내란 세력을 대표하는 당으로 전락해 버렸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를 꿈꾸는 보수 정치를 꿈꾸는 분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복지 확대를 강조해왔던 정당인데 지금 시기에 와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3년간 경제가 정말 침체하고 민생이 도탄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의 기치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제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자아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다 합쳐서 가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이재명 후보님께서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지금 허은하 대표뿐만 아니라 김용남 변호사 그리고 누구 김상욱 의원까지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함께 힘을 합쳐주고 계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라든지 김상호 국민의힘 의원 전 국민의힘 네. 의원이고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죠. 민주당 저희 텔레방에도 들어왔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격하게 환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격한 환영을 받고 있나요? 네. 이런 게 이제 진정한 외연 확장이다 이런 맞습니다.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뭐 진보의 대통령도 아니고 좌파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파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게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단순히 민주당의 후보로서 나섰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수적 관점이 있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빅텐트는 국민의힘에서 네. 초반에 외쳤었어요. 반명 반명 빅텐트 빅텐트를 이렇게 외쳤죠. 해서. 근데 이제 오늘 문을 낸 거 보니까 약간 질투가 섞인 듯하기도 네. 하고 이게 진짜 빅텐트도 아니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죠. 네. 지금 국힘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 말은 빅텐트라고 하지만 내란 지금 극우 텐트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국힘당에 결합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 뭐 전한길 씨, 그리고 뭐 김계리 변호사도 입당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국힘당 그 텐트에 들어가는 순간 극우주의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보수인 인물들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보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선 학원 강의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뭐 이혼 위기에다가 친구와의 절연까지 당하게 되는데 이런 지금 극우 집단인 지금 국힘당 손잡는 순간 이런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어떤 합리적인 보수 인사가 과연 국힘당과 손을 잡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이런 빅텐트에도 성공을 한 것 같고 지지율은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네, 여러 이제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 강도가 82.3%,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이루어진 네. 것 같고 뭐 많은 여론조사에서 50% 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뭐 그 내란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그 위법한 거부권 행사부터 해서 저희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결집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특히나 이 내란까지 터지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단단하게 결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선거가 진행될수록 국힘당 그 지지층도 결국은 결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한 표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심정으로 저 역시부터 또 많은 지지자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합쳐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 자체가 의미가 내란을 종식하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투표에는 꼭 참여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고 일단 각 지역별의 분위기를 보면 T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힘의 텃밭이라고도 네. 볼 수 있는데 여기 지지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더 이상 합리적인 보수 인사나 보수 정권에 대한 그 비전을 바랬던 국민들께서 갈대를 잃었다는 거죠. 지금 뭐 완전히 극우화된 내란 세력이 된 지금 국힘당을 가지고서 어떠한 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좀 보수적인 분들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님을 더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수치가 대구나 영남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비전도 없이 사실은 그 내란에 사과해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과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내란을 옹호하고 어떠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이 정당과 이 후보에 대해서 많은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그 지지가 이재명 후보님께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여론조사는 에너지 경제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K, PK가 이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뭐 지역을 다니시면 네. 지역의 이 여론이라든지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역 분위기는 뭐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만큼 사실은 좋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긴장도 하고 정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정말 희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지난 3년간 정말 절망적이고 사실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쉽게 그 본인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고 극단화되어 있었는데 네. 희망의 눈빛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많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넘치는 나라, 꿈이 넘치는 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 외교의 강국이 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이렇게 많이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선보다 이 통합과 이 갈라졌던 국민의 맞습니다. 여론을 합치려는 그 의지가 강한 대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희망을 갖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 발언 하나하나의 꼬투리 이게 주제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에서 커피 원가 120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9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하셨던 정책 중에서 커피 원가 120원밖에 안 되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뭐 8,000원, 10,000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에서 이제 맥락에서 네. 시작된 거였는데 이걸 꼬투리를 잡아서 네. 국힘이 공격을 했어요. 네. 저희가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표현한 것은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할 사실이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고발 조치를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은 계곡 정비 사업을 할 때 그때 이제 닭백숙을 파는 상인분들께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분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 당시 커피 원두 값이 120원 정도인데 이렇게 커피 장사를 하면서 또 다른 이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님의 기억이 커피값이 원재료 값이 120원이었다. 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커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원가를 싸게 받아서 비싸게 판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고요. 네. 계곡 정비하는 과정에서 업종 전환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원만하게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계곡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네. 이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인데 국힘당은 그 단지 120원의 그 말에 꼬투리를 잡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하지도 않은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말까지 보태가지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안도 네. 내놓으면서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의제가 된 것 같아요. 국힘에서 또 이를 두고 장기 네. 집권을 염두에 뒀다, 뭐 푸틴 네.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 헌법에는 그 중임이나 연임을 개정했을 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장기 집권하거나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에 나와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무식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그 헌법을 뛰어넘어서까지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을 일으켰던 정당이 헌법 규정조차도
모르고 정말 무식한 논평을 발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 후보 진영에서 이렇게 묻지마식 비판을 계속해서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주장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을 검증해야 될 게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국힘에서 뭐라도 내뱉으면 그것을 그냥 받아적기에 급급하고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국힘당의 입장에서도 아무 말이나 그냥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여과작용이 안 되고 자정작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 민주파출소라는 단체를 또 저 운영하면서 정말 팩트 체크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이런 좀 언론사에도 호소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좀 책임 있는 보도를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첫 번째 대선 토론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가 모두 다 모아지는 걸 볼 수 있고, 네. 제가 눈길을 끌었던 거는 민주당에서 그 시간대별로 팩트 체크를 내놓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네. 빠르게 대응하는 걸 볼 수 네. 있었는데 어떻게 뭐 미리 이렇게 체계를 준비해 놓으신 건가요? 제 단위 지금 선거 캠프 내 단위는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워낙 이렇게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국힘당은 항상 그런 주장만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쳐내지 않으면 이미 확산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해명을 하더라도 그게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년간 겪어온 바에 따르면 이게 가짜 뉴스가 퍼지기 직전에 우리가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만이 언론사에서도 균형감 있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간순간 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에서 내놓는 이 팩트 체크를 보면 어떤 게 사실인지를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기현 명백한 증거 떴다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 제기한 네. 바 있죠. 어제는 이제 판사의 사진까지 이제 얼굴까지 박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일단은 어제 이제 4차 공판에서 윤석열 씨의 4차 공판에서 이 부분을 부인한 바 있는데 일단 사진을 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확실한 같아요. 거죠. 예. 룸살롱에 간 것은 확실한 네. 거죠.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공개된 사진의 그 내부를 보면 지금 지기현 판사 뒤쪽에 있는 벽의 인테리어가 같습니다. 일단 장소는 같은 걸로 보이고 저 장소가 룸사롱이 맞다면 혹시 접대 의혹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부터 공수처에서 조사가 착수됐죠. 네. 사실 판사가 저기 가서 본인 돈을 안 썼다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보받은 바에 따라서도 제3자가 그 술값 비용을 주 대를 냈다라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태평양이라는 로펌에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선배 변호사들이 나가서 이제 판사를 접대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거기서 무슨 사고가 터져가지고 뭐 싸움이 났니 이런 사건까지 사실은 있었었고요. 예전에 그 지기현 판사가 아니라 판사가 같은 이제 뭐 연수원에 있었던 뭐 친한 변호사한테 접대를 받고 이런 것은 사실은 흔치 않게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완전히 공공연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변호사를 대형 로펌에 있었고 또 나와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본 것은 충분히 접대를 받았을 정황이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까지 그 신뢰성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내란 재판을 책임지고 진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하루빨리 더 사법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본인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이제 재판을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은 애매한 사진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애매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룸살롱에 간 적도 없고 뭐 삼겹살에 소맥을 먹고 그마저도 누구한테 뭐 접대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지금 룸살롱에 간 명백한 증거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증거가 명백히 나온 상황에서 그런 뭐 애매한 사진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저분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기현 판사가 충분히 저기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밖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음. 없는 거죠. 특히나 지금 룸살롱을 가서 판사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보면 한두 번 갔으니까 저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지금 정말 저런 장소에 처음 가본 사람이, 그것도 자기가 판사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자라고 하면 거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인데, 저렇게 당당하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보면 정말 끈끈한 사이에서 저런 장소에 같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서 이제 설명을 듣고 사진을 보니까 매우 가까운 관계인 것 같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기도 네. 하고, 이 두 사람이 판사와 어떤 직무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럼 네. 공수처에 이런 자료들이 다 이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이게 법률적으로 본다면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 네.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접대 관계에서 실질적인 뭐 청탁이 오갔다라고 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그 부분으로 수사를 아마 진행할 겁니다. 최소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마 성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탁금지법 본인이 위반까지. 직접 돈을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청탁금지법이 성립할 여지가 크죠.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수사의 향방이라든지 결과를 계속해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이제 유세 현장에서 처음으로 3단 방탄 유리를 설치한 네. 모습이 또 화제가 됐어요. 이게 테러 위협이라든지 이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선거 유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은 걱정이 많으시죠. 사실인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지. 지금 사실은 갈수록 테러 위협이나 신변 위협에 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당사를 주변 배회하던 그 사람을 불신 검문을 했더니 가방에서 칼이 나오고 비비탄 총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비비탄 장난감 총이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지금 주변에서 지금 서성이 있는 사람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테러 위협이 정말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희는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탄유리도 맨 앞을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터놨는데, 그 부분까지 좀 가려달라라는 좀 걱정 어린 그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봉지욱 기자가 받은 제보에 따른다면 지금 저격수 총이 밀수입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후보의 신변 안전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국힘당이나 극우 세력이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화제가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연단 그 방탄유리 앞으로 나오니까 네, 맞아요. 지지자분들이 뒤로 가시라고 방탄 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모습이 네. 또 걱정 네, 많이 눈길을 해주시고 끌었어요. 또 풍선을 들고 오셔서 일부러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또 많이 오히려 더 풍선을 들고도 오십니다. 그게 아. 단순히 응원을 위한 게 아니라 대표님을 지키겠다는 우리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당을 떠나서 어떤 정치인도 또 일반인도 다 마찬가지고요. 테러 위협 자체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네, 일인데 맞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마지막으로 또 김동완 의원님께서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대응단 부단장을 맡고 네. 계시다고요. 이거 어떤 일들을 하나요? 가짜뉴스 대응단 부단장이자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워낙 지금 저들이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빚을 내거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네거티브와 이재명 대표 흠집내기, 그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지금 정보를 혼란시키는 그런 역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대응단을 구성해서 저들이 지금 살포하는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대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신고하고, 많이 이제 도가 넘은 부분은 고발 조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KT 유심 사태에
배후에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고 또 그 배후에 중국과 우리가 결탁을 해서 이런 그 부정선거를 위해서 그런 해킹을 했다라는 이런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사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그런 허위 조작 정보가 넘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결국엔 네거티브로 이어지는 건데 그걸 네. 그대로 또 받으시는 일부 국민들께서는 맞습니다.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아니 있으니까.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지금 뭐 풍력 발전을 만들겠다라고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던 이게 뭐 중국이 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TV 토론에 토론에서 나와서 버젓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이 단순히 몇몇 소수가 아니라 이준석과 이런 극우 세력들이 결집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다. 태양광을 발전시켜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게 그게 무슨 중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을 다 연결시켜서 이준석 같은 인물들이 지금 일베와 결합해서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지금까지 대선 캠프 라이브 김동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1타 정치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들어갑니다. 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이승원 시사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상 최초 배우자 토론입니다. 저도 이건 처음 들었습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 배우자가 생중계 토론을 한 적도 없고 토론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처음인데 오늘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내놨어요.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저는 첫 문장에서 빵 터졌습니다. 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 김건희 특검이나 해라. 욕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우리 정치의 수준이 아무리 후진적으로 떨어지고 후져도 너무 후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김건희 특검이 먼저 떠올랐고요. 네. 두 번째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는 배우자까지 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인가요? 뭐 대리 토론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럼 왜 배우자 토론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뭐예요? 여자친구 데리고 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요즘에 끝장뉴스 와서도 늘 딜레마인데요. 네. 비평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죄송한데 국민의힘 쪽에서 뭐를 내놨을 때 얼마나 조급하길래 이런 정책을 갖고 이런 제안을 내놓을까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 에디터님께서는 길게 또 상황을 분석을 해주시는데 할 게 이거는 없습니다. 분석 자체가 왜 해야 힘들다. 되죠?
하고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약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안 돼 있고 후보자들하고 토론 과정에 있어서 반박자, 한 박자 느리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토론을 계속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토론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이 김문수 후보만의 대선 토론회로는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라도 어떻게 한번 동원해가지고 한번 만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 심사로 그냥 막 던진 막 아이디어 던졌다. 차원의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들었던 느낌이 김건희가 떠올랐거든요. 김건희 씨가 이제 여사 시절에 자기가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좀 실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이 여사의 존재가 대통령이나 다름없는가.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말 큰 미스를 했다. 저는 일단 정말 그 역대 가장 해괴한 발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선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 중에 가장 해괴한 발상이다. 아까 그 에디터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기사를 읽기 전에 그 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김건희 수사나 촉구하고 그런 제안을 하던가 말던가 하라고 그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딱 그겁니다. 김건희 수사 촉구도 못하는 그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제안한다는 게 배우자 뭐 토론 제안한다라는 게 정말 황당한 데다가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지배했던 국정이라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격인 거잖아요. 네. 얼마나 김건희가 설치고 다녔으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배우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그냥 민간입니다. 민간인. 네. 어떤 역할도 지위도 없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신의 배우자가 군 통수권자 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그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지 어떤 권한도 역할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TV 토론을 통해서 당신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길래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건지 네. 의문을 가지셨다. 이제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을 뽑는 거지 배우자를 뽑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고,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 토론에 대한 이 제안이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에디터님. 네, 당연한 지적이죠. 네. 다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 사실 민주당의 반응은 특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거여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한 코멘트는 뭐 덧붙일 게 없고요. 다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혹은 들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결정해서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한 보름 뒤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상 이재명 후보가 가장 우위로 달리고 있는 후보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내려놓고 나서 아마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은 걸 후회할 거고요. 맡고 나서 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본인의 입으로 발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집에서 이불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네. 주변에서 뭐라고 조언을 했다고 한들 그 조언한 보좌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 탓할 게 없습니다. 일단 받았잖아요. 이거 했을 때 반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포천에서 지역구 의원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실수는 정치계를 은퇴할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회자될 최악의 수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두 번 다시 있을 일이 없을 거거든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이런 토론을 기획하지도 못할 거고 제안도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뱉어놓고 아마 오늘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에디터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보통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제안을 할 때는 엄청 판단을 하고 이렇게 앞뒤 상황을 보고 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걸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계산을 했는데도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김건희 씨가 그동안 3년 동안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존재감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사실은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는 한동훈 후보가
단지 총선 기간 중에 김건희 씨의 문자를 읽고 답을 안 했다는 이유로 토론회에서 그냥 정말 이지매를 당하는 네. 왕따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뭐 각종 뭐 찌라시와 마타도를 당하는 그런 총극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김건희라 그러면 치가 떨리는지 앞으로 어떤 영부인도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속마음이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피해 의식이 많다 보니까 배우자도 한번 검증을 해야겠다. 다시는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그런 발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의 사고의 연결고리들이 사실은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닌가, 발상이 아닌가. 오늘 백혜련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권력기관이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실제 지금은 수사받을 게 줄지 넘쳐나죠. 김건희 씨 같은 네. 경우에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다 뭐 개인적인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주가 조작 뭐 의혹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뭐 김영성 등등해서 실제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도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막 아주 오래 살진 않았지만 과거 돌아보면은 소위 영부인이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부각되고 언론에 언급되고 하는 게 과거 이순자 이후에 처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정말 그 이번 그 한 3년 동안 뭐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사실은 그쪽 당 의원들이 다 세뇌당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 네. 배우자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3년 내내 경험하고 결국 그 발상이 토론까지 하자고 이렇게 연결됐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그 발상이죠. 네. 그래서 아마 그 계속 꼬리표처럼 이번 이 제안은 꼬리표처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국힘은 국민이 이 전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에디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미혼인 이준석 후보는 어떡하느냐 발끈했어요 일단. 네, 그 발끈한 내용을 보니까 네. 반 농담조로 내 앞에 있었다면 혼냈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 토론은 시간 낭비인데 돈을 주고 컨설턴트를 좀 써라. 네. 이런 얘기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그 제가 어떤 장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단일화 이야기가 뭉게뭉게 나오던 어제였나요? 어제 네. 한 자리에서 만난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예. 5.18 때문에 만났는지 잘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발 아래로 좀 보거든요. 과거에 이제 용인 시절에 자신이 어쨌든 이 멤버들을 꾸려가지고 부양시키려고 했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후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대하는 태도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근데 그때 김용태 비대위원장 혹시 기분이 나빠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토론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다. 뭐 먹으라고 이런 걸 제안하지 않고서는 네. 이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 조치고요. 저희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3시간 전에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란영 씨가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TV 토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으니까 예. 저 이거 몰랐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더 충격이네요.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진짜? 아니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 설란영 여사분은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네. 본인이 대통령인가요? 아니 뭐 네. 부통령 자격이라도 있나요? 네. 우리가 뭐 미국이에요? 더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 이제 애완견까지 붙여다가 싸움 붙이시죠 왜? 아이고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잖아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그리고 수사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만 원 정도 이 뭐 법카를 그 샌드위치인가요? 뭐 점심 때 사용했다는 이유로 100번 이상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보도에 나왔었죠. 100 몇십 번이라고 나왔었죠. 네. 결국은 TV 토론 억지로 열어서 그런 거 다시 한번 그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배우자의 철학 이런 게 아니라 뻔히 보이는 걸 국민들이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사실은 설란영 그 여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김혜경 여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런 철학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 제안 자체가 네, 국민을 무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네요. 그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겠다. 이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뭐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김혜경 여사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본인과 본인 수행원이 먹은 그러한 식대는 본인들이 분리해서 계산을 했고 나머지 한 7만 8천 원 정도가 그때 수행했던 분들이 결제를 했는데 김혜경 여사 모르게 결제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알았으면 본인 식대는 그렇게 딱 나눠서 계산을 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원도 그렇다고 다 증언을 했고 김혜경 여사도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법원에서 모를 수가 있냐? 뭐 요새 관심법 재판이 정말 유행인데요. 관심법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네. 또 검찰에서는 그거 가지고 음식점을 180군데, 140군데를 압수수색하더라고요. 네, 네.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공권력 남용의 정말 아주 중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도 정말 좀 얼토당토 않다. 그런데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혼낼 것이다. 네. 뭐 돈 주고 컨설턴트나 써라.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듣고 그냥 좀 굉장히 불편하고 언어 폭력으로 느껴졌어요. 이준석 후보의 예. 이 말이. 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론 연세가 저보다도 어리고 이준석 후보자보다 어리지만 네. 공당의 대표고 공적으로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적으로 비판을 하고 토론회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혼을 내겠다? 아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린 아이입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러한 행태들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다. 이분도 지금 권력이 없어서 저 정도지 뭔가 한번 잡으면 윤석열 뺨칠 정도의 그러한 직권 남용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혼나겠습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에디터님, 배우자 토론이 가능한 건 아니죠? 토론이 가능하냐고요? 네.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뭐 별거겠습니까? 어. 근데 굳이 왜 합니까? 그리고 한쪽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안 하면 성사가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거에 굳이 응해줄 이유가 민주당 쪽에선 그렇죠. 없겠죠. 굳이 이걸 왜 받겠습니까? 저는 이런 여론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설난영 그 배우자와 김건희 씨가 한번 토론회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영부인과 차기 영부인의 노린 두 분이 한번 신선하네요. 검증 토론회를 하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또 아이디어가 섭외하기도 편하잖아요.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그러면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두 번째는 북대분의 계엄 알았다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장벽 쌓는 걸 보고 계엄을 확신했다.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한 발언 중에는 윤석열의 계엄을 알고 예상을 했다, 눈치챘다라고 일부 느꼈던 지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계엄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 군사 쿠데타를 할 것을 확신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실제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이미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자극했다라고 본인도 느꼈다라면서 지난해 10월에 합동참모본부와 이쪽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 달에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북한 중앙통신이 이번 달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 도로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단 요 내용은 아마 보고 네. 언급을 하지 않았겠느냐 싶은데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이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최대한 낮게 헬기 고도를 날면서 북한을 자극했던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실제 그쵸. 부대에서 지시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종합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이라는 게 아주 오랜 기간 계획돼 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저희 준비한 대본에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의 성격을 결국 내란 군사 쿠데타 정권에 대한 종식이라는 표현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의미를 연결시키고자 이 사례를 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디터는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이재명 후보 안보관을 이 발언을 두고 들먹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굳이 글쎄 네. 뭐 안보관을 들먹인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서 지적을 했는지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미 계엄 12.3 내란 이후에 여러 보도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례 하나만으로도 안보관을 들먹이기보다는 실제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안보관을 들먹인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다라는 건가요? 저는 잘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이게 북한 여기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저쪽에 어떤 공격을 유도했지만 거기서 약간 버텼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제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이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죠. 그리고 요즘은 이 단어 쓰지도 않는데 저 어렸을 때는 뭐 레드 컴플렉스 이런 것도 많이 썼었는데 네. 다시 한번 마지막 그 철지나 레드 컴플렉스에 호소하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이 8월에 연천 지역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북 확성기 북한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확성기 또 하나가 대북 전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서 북한이 총을 발사합니다. 그 굉장히 북한 측에서 잘못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박격포로 북한에 대응을 해요. 네. 그러자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언합니다. 네.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면 24시간 동안 주요 그 군부대에서는 그냥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위기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9.19 군사합의 파기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 1월에 우리 정부에서 완전히 파기해서 육해공군에서 어떤 무력 시위도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네. 그리고 총선 전에는 별로 안 날아갔던 대북 전단을 총선 이후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승한 이후부터 엄청나게 보내기 시작해요. 남측에서 북측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오물풍선이었습니다. 네. 9월에는 20회인가를 보냈습니다. 그전에 한 달에 서너 회 보내던 걸 9월에서는 20회인가 보내고 저쪽에서 오물풍선만 보내고 이제 더 이상 그 이후에 이 수위를 보이지 않자 그 다음에 선택한 게 아무래도 무인기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월에 세 차례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정색하고 그 중대 선언이라는 걸 외무성 혹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이게 어느 경로로 왔고 몇 시에 도착했고 이건 굉장히 자세하게 그 성명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북한 논평을 이렇게 10년 이상 쭉 봐왔지만 그 당시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시와 장소를 밝히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왔다라고 밝힌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10월 달에 밝힌 외무성이나 뭐 노동신문의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인기 얘기가 이번에 이제 내란 이후에도 여러 번 언급됐던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1월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부터 대북 전단, 뭐 무인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어떤 그 도발을 유도했던 것 아니냐. 이게 충분한 전 증거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바로 민주당이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찰이 꿈쩍도 안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상원 수첩이 정말 중요한데 노상원 재판 지금 지기현 판사가 완전히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갑자기 북한에서 대전차 방호벽,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못 다닐 정도의 그런 장벽이 아니라 대전차가 남에서 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토목 공사를 시작하는 걸 보고 조금 그때 당에 있던 사람들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풍선 정도 대북 단체에서 풍선 정도 보내는 걸로 갑자기 왜 저 사람들이
장벽을 장벽까지 치르는 네. 토목공사를 하나 네. 돈도 없는데 네. 뭐 여태까지 또 그런 현상이 없었고요. 예.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계엄 이후에 보니까 백령도에서 몇백 발의 어떤 자주포 포탄을 북쪽으로 쏘는 그런 훈련을 하고 또 AH-64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 근처에 띄우면서 일부러 통신이 감청되게 네. 통신을 하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또 우리 군에서 무인기를 이용해서 김정은 일가를 직접적으로 아주 공격하는 그러한 전단지를 북한 평양 상공에 조직적으로 뿌리고 네.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도발 행위들이 많았던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에 러우 전쟁으로 상당 부분 북한의 군소품이 러시아로 갔는데 이 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인 도발 행위를 한다고 북한이 느꼈기 때문에 장벽까지 설치했던 거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걸 보고 뭔가 외환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다고 설명하신 부분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러시아가 낸 논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러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을 때 북한이 왜 그렇게 남한 정권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지 러시아는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정말 어떤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수하는 그런 계획들을 철저히 실행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윤석열 내각이 지금 사퇴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북한이 도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상한 풍선, 오물 풍선 날아왔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예. 이 윤석열 정권이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독재를 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첨언하자면 저는 뭐 이제 아까 잘 견뎠다 표현이 문제였다면 그러면 견디지 말란 얘기인지 북한한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전쟁이라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보관을 들먹일 거면 그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윤석열의 안보는 어땠는지를 잘 깨닫고 나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경제 대통령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권영국 후보한테 혼났잖아요. 경제를 다 말아먹고 지금 경제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네. 내란에 사실상 가담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혼나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의 안보가 어땠는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무인기 날아들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두 그 분이, 오물풍선 그렇죠. 날아들고 예. 심지어 미국한테 도청도 당했어요. 예. 뭘 더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비평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없다. 정신 차려라.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지금 두 분 대변인님과 평론가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일련의 이 상황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엄의 어떤 조건이라는 게 전쟁이나 어떤 준하는 상황일 때만 가능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법적인 계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북한이 총 한 발 쏴주는 거였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계엄 발동하기가 너무 딱 떨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측을 계속 유도했다라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작년부터 나왔었고, 더군다나 확성기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하게 이 남측에서 하니까 당시 유엔사에서 이거 정전협정 위반 사항 아닌가 우리 조사하겠다라고 그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예. 유엔사에서 뭔가 조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비공개로 모든 게 진행되는데 작년 6월에 박선원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었고 유엔사에서도 이거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경고를 보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 남북 간의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그 주한미군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작년 여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환기시키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그런 거겠죠. 왜 우리 지나가다가 왜 시비 걸고 싶으면 어깨 툭 하고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네. 어쨌든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버틴 거죠. 그렇죠. 네, 어깨 툭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행히 일단 북한이 어떤 뭐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네네. 북한 뭐 여력도 네. 없었겠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 연평도 가는 배에서 폭파시켜서
다 죽이려고 계획한 거 아니냐. 이게 당시의 사태를 보면 뭐 영현백을 주문한 정황도 보이고 이런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이었잖아요. 그것도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네. 수첩에 담겨 있는 내용이 보도가 돼서 영현백의 뭐 이재명 후보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에 물고기 밥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더 제가 뭐 덧붙일 말씀은 없네요. 네. 일단 방청사 간부가 재판에서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됐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상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1조, 2조 나눠서 이재명 대표를 먼저 체포하고 2조는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양 당의 대표를 체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조직, 인력들이 배치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뭐 거짓말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그런 국가 반역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군인들이, 그렇죠. 공무원들이.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니까 따른 것인데 생각만 해도 정말 좀 겁이 나는 이야기예요.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윤석열 정부는 실행하려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아직 제가 봤을 땐 수사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실제로 군인들만 좀 처벌을 받았지 이 쿠데타를 기획한 대통령실의 행정관 비서관들, 부처에 있는 장관들과 장관 보좌관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 그런 생각이 지적을 듭니다. 정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에디터님 일단 윤석열 씨가 이렇게 계엄 직후에 거물급 이제 법조인과 통화를 많이 했던 그런 네. 정황도 있었고 네, 또 대통령 안가부인 참석자 또 김주현 민정수석 네, 다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일단은 계엄과는 관계없다라든지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런 주장들을 펼치겠죠.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계엄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윤석열과 통화했던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내역들의 경우에는 일찍이 보도가 됐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뭐 검찰 인사들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여기에 그 계엄과 연루됐을 만한 그런 검찰 인사들 있잖아요. 혹은 윤석열과의 친분이 있는 후배들로 보이는 사람들, 안가 모임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등학교에 학연으로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 검찰 출신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윤석열과 통화를 했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결국에 계엄 실패 이후에 어떤 법률적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대목들 혹은 수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 논의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대변인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만 여전히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물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국정원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도 내란 특검을 통해서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검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만둔다고 하네요. 네, 속보는 사의를 무서워요.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네. 표명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과 관련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옷을 벗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제 윤석열 정권 이제 끝나고 차기 정권에 넘어갔을 때 특검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책임질 일이 또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지금 실제 탄핵 재판에 넘어갔다가 그렇죠. 복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거여서 어떤 원인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지금은 뭐 소환도 있고 압수수색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으로서 뭔가 좀 스폰지 방탄 역할을 했는데 일선 검사들의 안 됐나 보네. 수사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역할이 없고 그런 면에서 본인이 사퇴로 뭔가 좀 책임을 면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팔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중 한 명 아닙니까? 맞아요.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사퇴한다라는 건 어머, 조상원 4차장 검사도 같이 그만두네요? 사퇴요. 동반 사태를 다 그만두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담당이고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럼 대변인님 말씀대로 뭔가 김건희 관련 아니면 윤석열 관련 수사가 좀 더 타이트해지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이 책임을 모두 뒤로 하고 물러나려고 결정을 했다. 명태균 게이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죠? 저희 도이치모터스는 고검에서 하고 있구나. 고검에서 하고 있죠. 근데 네네. 중앙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대부분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그렇습니다. 김건희. 김건희 관련, 어. 문재인 관련 등등. 근데 음. 어차피 뭐 특검으로 넘어가면 자신들이 할 건 없고 뒤에 이제 욕을 엄청 많이 먹을 테니까 미리 하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요. 좀 사실 보시죠. 권력의 네. 냄새를 가장 빠르게 맡는 곳이 검찰이라서 이 결정이 의미하는 게 뭔지 또 계속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청에서 홍으로 이 주제를 이야기할 건데 예. 이제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예. 하와이행을 네. 했고요. 맞아요. 네네. 네. 네 대변인님은 지금 이제 가실 곳이 있으셔서 네. 자리를 잠시 뜨시고 예. 저희는 짧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주제 짧게만 하고 가고 싶은데요. 마지막이 제일 재밌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의힘이 매우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결국 하와이행을 했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 대구시장이 이에 화답을 했다고도 볼 수 있나요? 화답을 했다고 보고 싶겠죠. 찾아가신 분들은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네. 일단 대답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라는 게 이제 특사단이 홍 전 시장에게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홍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그럼 누구를 지지 선언을 하겠어요. 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경선에 떨어졌고 국민의힘을 떠난 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은 보수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한때 이제 청준표라고 해가지고 넥타이를 파란 거로 메고 자켓과 셔츠까지 다 파란색으로 입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지만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저는 호시탐탐 홍 시장이 국내 정치 복귀하기 위한 그 시기를 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게 되면 보수는 지금 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창건을 할 정도의 괴멸 수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정도거든요. 4분 오열되고 있는 보수 정치의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한판 대결이 또 펼쳐질 텐데 그때쯤 돼서 아마 다시 자신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홍 시장이 직접 복귀해서 선수로 뛰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네. 일단 자기 사람을 국민의힘 내부에 심어두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 자신과 그래도 가깝게 홍준표 캠프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 위주로 해서 뭐 김대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당 상황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받고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 6월 3일 이후에 아마 26일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보수의 파일을 나눠 먹기 위한 싸움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를 담보처럼 걸어놨다고 봐야 되겠죠.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담보처럼 걸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까 에디터님 말씀하셨는데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파란색 자켓, 네. 파란색 넥타이를 한 거 사진을 올렸다가 이 이제 그 국민의힘을 만나고 네, 약간 이제 넥타이. 지지를 호소하면서 넥타이색을 바꿨어요. 이게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참 힘듭니다. 네, 넥타이 색까지 이렇게 사진으로도 우리가 나오는데. 몇 시간 차이로 확인해야 되고 네. 저는 참 황당한 게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 현지에 간 사람들한테 그 뭐 라디오 몇 군데서 생방송으로 현지 연결하질 않나 참 떠들썩 하더군요. 일단 홍준표 전 시장 정계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 난리통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네. 나중에 말을 좀 살짝 바꿨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은퇴. 그렇게 은퇴다. 얘기했어요. 정계 은퇴는 아니라고 말장난을 좀 하셨는데 어쨌든 명분은 어떤 식으로든 살리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네. 그리고 자가 발전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뭐 홍준표 총리설까지 잠깐 나왔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바로 김민석 의원이 바로 다음날 반박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혹시나 있을 이재명 지지만은 막자는 어떤 급함,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 4명이나 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와이 4명이나 왜 간지 모르겠는데. 손편지 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런 행동을 할까? 홍준표 그러니까 은퇴하신 그분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한참 선거 뛰기 바쁜데 의원들 지금 현장에 안 나와가지고 유세하는데 굉장히 횡하다고 하는데 네. 하와이 4명까지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좀 해봤습니다. 네. 국민들의 눈도 눈이고 네. 네. 김문수 후보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위 그렇기도 같아요. 하죠. 왜냐하면 네. 한 명이라도 남아가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네 명이나 명이나. 가서 굳이 뭐 합니까? 가서 뭐 그러니까요. 와이키키 해변을 건나요? 참고로 한나라당색 넥타이 또 뭐 파란색에서 네. 뭐 붉은색 바뀌었지만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색 파란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넘겼잖아요. 그렇네요. 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빨간색 채택한 지가 벌써 한 10수년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에디터님 이거 궁금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국민통합 빅텐트 대 지금 국민의힘의 내란 텐트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은 내란 텐트고 민주당은 빅 텐트. 네. 저는 표현을 좀 달리합니다. 아. 이재명의 방주, 이재명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아니겠느냐. 오. 마음을 둘 곳 없는 자들은 모두 여기 탑승하라. 이제 빈자리가 없으니 당신이 막차다. 이제 이런 지금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빅텐트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보수 정당에서는 지금 다 4분 오열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혁신당 쪽에서 특별히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문병호 전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허은하 이기 대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 후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아직 입당식 자체는 예정 보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들었고요. 이미 김상우 의원이 또 보수 인사인데 이준석 후보를 만나고 싶다,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싶다 하더니 갑자기 익산 가서 지지 유세하고 입당을 해버리고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이 진정한 이제 중도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저만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슬슬 민주당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뭐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합심해서 지지해 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지 유세를 하는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건 저만의 맞아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선대위 자체가 어떤 하나의 힘, 에너지로 응축된다라기보다는 다 분산되어 있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5월 20일이죠. 예. 지금 한동훈 후보는 부산에 있겠네요. 그렇죠. 네. 부산에서 유세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유세인지 본인에 대한 유세인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뭐냐 얘기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 이게 뭘까요? 이게 진짜 대선을 치르는 공당의 모습일까요? 전 태어나서 네. 처음 봐요. 그러니까 국힘 유세 현장에는 국힘 의원들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네. 뭐 후보가 밥 먹자고 해도 의원들이 나타나질 않고 유세 현장에 주변에 보면 횡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같은 당에서 경선까지 치렀던 한동훈 후보는 지금 부산 내려가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고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당인데 공당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중에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기억자도 없다라는 인상만 끝까지 남겨주고 이 선거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권력밖에 없다. 네. 그 중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분이 제가 한때 이 4위권에 이 후보를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임시 지지 선언을 하고 이분을 밀어드렸거든요. 바로 안철수 전 후보께서는 4위권.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임명장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예. 무슨 뭐 단합위원장이니 뭐니 이런 무슨 임시 고문을 맡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도 만나고 싶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정말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 보수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정상인 사람은 안철수 같긴 한데 한편으로 제가 보수 정당 내부에 몸담고 있는 인사라고 한다면 형 정신 차려. 형 정신 차려. 형 정신 차려. 눈치 챙겨. 형이 이렇게 해도 안 돼. 형 그냥 형 인생을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김문수 당선을 위해 보수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은 그 주변에 안 후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안 후보의 이 목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힘이 예. 없다는 게 참 그분들한테는 네.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일타정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박영식 시사 에디터, 또 이승원 시사평론가, 그리고 자리를 뜨셨지만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바로 끝장 인사이트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주요 인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끝장 인사이트 김두규 우석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를 또 하는 것도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 텐데 주제가 용산 그곳은 흉지입니다. 네. 원래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네. 뭐 조선과 대한민국 거치면서 네, 네. 이 부지가 약간 흉지설에 시달렸었던 부지이기도 해요. 청와대 자체가 이 풍수적 근거가 있는지 네. 먼저 여쭙고 싶어요. 조선 500년 동안 왕실을 한 왕조가 이루어진 것은 경복궁과 청와대를 근거로 한 거거든요. 결코 흉지가 될 수 없죠. 네. 거기서 태종 왕권 강화, 세종 때 백두산까지 영토 확장, 한글 창제, 세조 문물 정비, 대단한 업적을 바로 경복궁 청와대에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결코 흉지가 될 수 없죠. 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1970년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5월 9일까지 거기서 대통령이 직무했죠. 네. 그러면서 세계 최강국이 됐잖아요. K컬처 1위, 군사 강국 6위. 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그걸 청와대가 흉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결코 흉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흉지설이 또 네. 다시 불거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한테 북한산 대가리가 꺾였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돼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녹취록이 네. 공개가 되면서 맞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한 어떤 이제 이게 명분이 됐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개나거리나 풍수라고 하고 그 뭐 흉지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실 저도 1990년대 뭐 월간지에 청와대 북악산이 머리가 이렇게 틀어진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명태균 씨가 아마 그렇게 흉지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한 말로를 겪었잖아요.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막강해요. 예. 그래서 권력 남용 이것으로 인해서 불행을 겪는 것이지 터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악산을 우리가 광화문에서 바라보면 북악산이 동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쳤어요. 그건 네. 사실이에요. 아, 근데 잘 보셔요. 청와대 건물하고 경복궁 건물이 어떻게 위치했는가. 북악산 건물이 약간 치우치니까 경복궁 건물을 약간 동쪽으로 옮겼어요. 네. 즉 약간 뭐가 아쉬움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건물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1930년대 죄송합니다. 1430년대 중국인 이민도의 아들이 네. 그러니까 중국인과 조선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민도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 그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의 의학, 풍수 이게 능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태종님과 굉장히 친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금도 명태균과 같은 사람이야. 최양선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뜨고 싶어요. 관종의 일종에. 그래가지고 이 경복궁은 명당이 아닙니다. 현재 현대사옥 및 운영궁 거기가 왕기가 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임금 입장은 황당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잘못 백성들에 전해지면 이게 그 굉장히 민심에 이반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영의정 황희 뭐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총 출동해가지고 세종이 직접 북악산까지 올라가요. 네. 그리고 대시든 남산까지 가. 그래서 예. 막 크로스 체킹을 하죠. 흉지인가 아닌가? 예. 그래가지고 다수설은 이게 경복궁 청와대는 명당이다.
그런데 이제 이진이라는 사람이 세종이 친해. 그런데 이진이 그 말을 해요. 이게 소설이야. 네. 최양선하고 둘이 그 북악산 머리가 다소 동쪽으로 네. 치우친 것.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꺾인 거죠. 예. 그걸 명태균은 오른쪽으로 대가리 꺾였다 이렇게 천박한 말을 썼는데 그거의 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역사 기록이 있고. 예. 근데 우리가 털을 볼 때 풍수 무전미 아무리 좋은 땅도 완벽하지는 않다. 흠은 있다. 성현도 흠이 있어요. 네, 네. 공자도 뭐 연를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삼각산에서 북악산으로 경복고로 이어진 산 능선이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청와대와 경복궁을 지을 넓다른 터가 있는가 네. 충분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청룡백구 주작 현무 즉 북악산 그다음에 인왕산, 낙산, 남산 이것이 잘 감싸고 있는가. 근데 그 산의 모양이 좀 예쁜가 미운가. 세 번째 이제 흠이 하나 걸려요. 그러니까 10개 중 딱 하나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크게 그러니까 그 잘못이라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아까도 이제 예,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거의 역대 대통령이 말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진짜 1400년대에 있었던 이런 소수 의견이었던 흉지다. 예, 예. 청와대 이 토지가 부지가 이 의견에 좀 힘이 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교수님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몇 가지 사연인데 1991년에 그 소설가도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병주. 네. 그 관부일락선, 지리산, 뭐 남로당, 뭐 굉장한 네. 소설을 썼던 분이에요. 네. 이분이 박정희 쿠데타 일으킬 때 멘토예요. 아. 그 일본 유학생이면서 학도병 출신이면서 이병주 이병주. 이병주는 저 부산 국제일보, 부산일보 거기 주필을 했고 네. 그러면서 박정희를 이렇게 그 쿠데타를 부추긴 분이에요. 예. 그리고 전두환 때 전두환의 그 모든 글을 써준 분이에요. 예. 당시 최고의 작가였죠.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그런데 1991년에 글을 써요. 대통령의 초상이라는. 그럼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저것은 왜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들이 뭐 그렇게 총 맞아 죽거나 불행하게 되는가? 풍수상 나쁜 건 아닐까? 이런 작은 글을 써요. 근데 이제 당시 서울대의 지리학과 교수로서 풍수학자였던 최창조 교수님이 계셔요. 저하고는 굉장히 친하고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네. 허용호자 하는 분인데 이분이 93년에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청와대는 신들의 주처, 신들이 머무는 곳. 오. 네, 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아, 신들이 머무는 예. 곳이다라는 예. 의미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예, 예. 사람이 머무는 예, 예. 곳이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가면 죽는다 이거지.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절 가보면 대웅전을 보면 대웅전에 큰 바위가 있어요. 네. 청와대 뒷산도 큰 바위산이에요. 예. 그리고 약간 물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산에 가면 절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경회로 연못 파놓고 향연전 연못 파놓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고려 숙종 때 거기를 별궁, 이궁으로 만들어 놓고 뭐 조선 500년 동안 계속 왕들이 거처했는데 그걸 갑자기 이제 신들의 거처로 이렇게 하는데 자, 핵심이 뭐냐면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라는 권위, 그다음에 작가 이병주라는 권위 이것이 쫙 해가지고 당시 언론의 잘못이죠. 그걸 막 아무 검증 없이 받아 써가지고 1990년대. 아, 그래서 그게 또 예. 발단이 됐나 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뭐 좀만 잘못하면 뭐 맞아. 청와대가 풍수가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 교수님의 의견이든 아무튼 예. 다수의 의견은 청와대는 흉지가 아니다라고 예, 결론을 낼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 우리 리카님, 강8450님, 물빈님, 팽한님, 감사합니다. 묘묘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청와대는 네. 살펴봤고 네. 그러면 용산은 길지인가 흉지인가? 이것도 네. 좀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무리하면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여기 길지라서 그러면 이전한 것인가? 이게 청와대가 뭐 청와대 가면 대진다 이런 천박한 용어를 명태균 중에 쓰고 네. 그건 협박이 공갈이거든요. 예. 그러면 들어가면 어이구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또 뭐 옆에 있는 부인이 또 소삭거렸겠죠. 네. 그래서 용산으로 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제 의견보다는 풍수 격언. 이게 풍수사들이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격언이 하나 있어요. 이사를 하거나 이장, 묘를 이장하고 3년 안에 일 터지면 그건 풍수 탓이다. 근데 2022년 5월 10일 3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 지리학상으로 그런 격언이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아주 오래된. 그리고 터의 좋고 나쁨을 보려면 선간 3대주, 앞서 살던 사람들 3대를 보아라.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가서 뭐 정말 속도 말로 빼박이죠. 3년도 안 돼가지고 파면당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네요. 그다음 거기는 우리가 터를 풍수상 이야기할 때, 자 터란 말 우리 있잖아요. 필드 영어로 붓터, 일터, 집터, 절터, 무덤터, 놀이터, 장터 다 달라요. 그러니까 터마다 성격이 있다는 거죠. 예. 집이 들어설 터, 마을이 들어설 터. 그러면 청와대 경복궁은 큰 궁궐이 들어설 터가 분명하고 그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 역대 풍수사나 그 풍수에 능한 유학자들이 검증을 했으니까. 네. 근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현 대통령 집무실 그 국방부터였잖아요. 네. 거기는 1904년까지 무덤터였어요. 수많은 무덤터. 그 일대가 아, 그런가요? 네. 1904년까지 까지. 무덤터였다고요? 일본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군부대를 이제 조성하잖아요. 네. 그 일대 200만 평을 가지고 조성하는데 우리 사대문 성곽을 이렇게 가보면 성곽이 산 능선에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녹사평역에서 삼각기역으로 하나의 작은 능선이 내려와요. 네. 능선 위에다 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옛날에는 무덤터였어요. 공동 무덤터. 그 일대를 일본 아이들이 묘지를 이전할 때 12만 9천 기, 약 13만 기의 묘를 이전했죠. 예. 그러니까 그 무덤터에 묘지터에 산 사람 집터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섰다. 그리고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뭔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주변 땅, 뭐 건물도 없고 산도 없고 감싸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가 대통령 집무실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광화문에 딱 보면 북악산 아래 네. 웅장한 산이 있고 아 저기겠구나. 누구나 그렇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중심성, 상징성, 뭐 접근성 이런 뭐 전혀 용산은 터가 아니죠. 그리 관계죠. 근데 이게 이제 용산으로 이전할 때 네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음. 용산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어떤 명분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건 2020년 10월달 제 조선일보 컬럼에 용산이 그때 그 의미로 제가 말을 했어요. 네. 자 산을 풍수에서 용이라고 말해요. 근데 용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산도 임금이겠죠. 네. 그러니까 용산 두 개 임금이야. 아,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국방부 터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일대가 엄청난 미군 기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군 기지가 이제 빠져나가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 이제 그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때 일일 거예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한번 정세균 총리도 뵌 적이 있었고 그 서로 서울시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업자들이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겠다 뭐 하겠다 막 하고 용산에다. 있었어요. 예. 그 미군 기지를 예. 나가게 되면 근데 미군 기지가 너무나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군 기지 예. 내부에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스팔트만 걷어내고 그대로 둬라. 100년 동안. 네. 나무도 그러면 땅이 살아난다. 그러면 후손들에 넘겨주고 후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결정하게 하자. 마지막에 레드비 제 컬럼에 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땅이 좋은 땅이다. 전체 일대를. 네네. 그래서 용산은 용은 임금이고 또 풍수에서 산을 용으로 하고 그러니까 산도 임금이고 그래서 제왕의 땅이다 이런 덕담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런 천박한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아. 그들이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예, 예. 자르고 예. 덕담을 하신 거를 그냥 예, 예. 잘라서 용산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이렇게 예. 그냥 그 부분만 갖다 취했네요. 예. 네. 그 용산 이전 결정이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뭐 지금 이제 이번에도 뭐 이제 대통령들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대통령 집무실은 안정된 땅이하고 심리적으로 뭐 그 여러 가지 안보상도 그래야지만은 충분히 사전에
검증이 됐어야죠. 근데 전혀 검증 없이 어떤 술사의 말 한마디 가지고 아까 그런 용산이란 그러니까 덕담 한마디가 그 뭐랄까 자아의식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먹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점쟁이들한테 찾아가는 이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지금 간 적이 없지만 왜 가는지 그러면 점쟁이 자기 운명을 예측하고 잘 살할 거 아닙니다. 아까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가거든요. 네. 점쟁이들이 막 신이에요. 말 반말 딱 해요. 그래도 예 해요. 그 말 들어요. 또 부적 써요. 아마 부적 안 쓰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게 된 그것은 청와대가 무서워서 가게 된 것인데 뭡니까 이 저 땅콩 데피는 것이 뜨겁다고 떨어지니까 뭐 조비 이야기했잖아요. 불쑥으로 떨어지다. 네네. 그리고 임금은 호랑이에 비유해요. 예. 그 임금은 산을 뛰고 있어야 돼요. 산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호랑이가 평지로 가게 되면 개떼들한테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정확한 그 꼴인 거죠. 이 용산이. 그러네요. 예. 네. 이 일제 강점기 네. 이후에 예. 용산이 확장이 됐고 예. 여기를 이제 신용산이라고 네, 맞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의 네. 용산 지역이 이제 최고의 길지와 흉지가 음.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용산은 지금 효창운동장, 효창원 거기 지금 저 백범 김구 선생 묘 있는데 그 일대가 이제 구용산이고 고려 숙종 때 거기를 도읍지 후보로 하나 정했던 저 후보로 꼽았던 것이고요. 지금 신용산은 보시다시피 남산에서 한강까지 굉장히 드넓은 구릉지대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군도 그렇고 일본군도 그렇고 서해에서 배를 가지고 군함을 와가지고 바로 한강에서 정박하고 들어가기 참 좋은 땅이잖아요. 네. 입지가 너무 좋아요. 어떤 걸로 큰 도시가 들어서거나 큰 군대를 주둔시키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 김 교수 이야기가 좀 틀리지 않소. 사대문 아니 명당이라 해놓고 왜 또 그가 좋다고 하고 이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국력이 약하면 외적이 많이 쳐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사방에 사는 감싸는 곳 아. 분지에 있어야지 돼요. 예. 지금 딱 경복궁 청와대가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라 국력이 확장되고 그러면 강가로 가야 돼요. 왜? 좋은 배가 움직이면서 많은 물류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더 국력이 확장되면 바닷가로 가야 돼요. 도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예, 있도록. 패권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패권 국가들 유럽에 전부 바다를 끼지 않은 나라는 패권 국가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일본도 메이지 유신 직후에 도쿄에 있어야 하냐, 교토에 있어야 하느냐, 또 제3의 곳으로 가야 하느냐. 그때 이야기가 수운이 좋아야 하고, 그다음 국군을 흥성시킬 수 있는 것이 돼야 하고, 이게 풍수적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사카하고 도쿄가 최종 올라갔는데, 예. 오사카도 바닷가잖아요. 네. 근데 그건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도쿄로 다시 정해진 거죠. 예. 그 결국 뭐 2차 대전에서 깨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세계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만이 일본 놈 쪽발이라고 하지만 네. 그 쉽게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네. 그 도읍지를 어디 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용산도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 자, 이 부분도 궁금한데 네.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국힘 후보가 행정수도 세종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네. 있어요. 그렇다면 세종시든 길지인가? 네. 이것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분 보면서 참 그 대한민국 국군을 길게 보지 못하고 충청도 표 얻는 것으로 세종이 자꾸 하는구나.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약이 이제 신행정 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그 신행정 수도 이전 추진단 자문위원이었어요. 정확히 네. 그 내용을 잘 알죠. 예. 뭐 그래서 거기를 지금 현재 세종시 그 입지 그걸 소집하는데 결정적 귀한 당사자가 저이고요. 근데 자 봅시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건 이제 사대문 안을 말합니다. 네. 청와대가 있는 곳. 예. 그다음에 세종시는 지금 원수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지금 대통령이 오면 그 건물을 지으려고 빈터로 남겨놨어요. 원수산. 원수산 아래 네. 핵심터. 네네. 그러니까
북악선 아래 청와대 경복궁과 똑같은 입지예요. 자, 네. 근데 풍수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산과 물이에요. 산과 물. 산은 인물을 키워요. 산이 반듯해야 인물이 좋죠. 아, 물이 넉넉해야 재물이 많아요. 네.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고를 텅텅 말아먹는다면 네. 이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산이 좋아가지고 뭐 대통령이 인물이나 뭐가 거의 좋은데 너무 강팍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 북악산은 정확하게 340m일 겁니다. 이게 높이가. 네. 근데 원수산은 240m인가 260m인가 많이 모자르네요. 모자라죠. 네. 산에서 한번 깨이죠. 그다음 물은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대문 안에 큰 강물 한강이잖아요. 그렇죠. 강폭이 1km예요. 네. 근데 금강은 얼마나 될까요? 400m라고 하는데 300m 안 됩니다. 네. 그럼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산도 좁고 물도 좁고 그러면 그거면 찌그러졌잖아요. 예. 그런 움직이게 되면 저는 뭐 거기도 좋은 터이긴 하나 일국의 대통령 그리고 세계 최 강대국이 되어 가잖아요. 경제 강대국, 문화 강대국, 뭐 군사 강대국 네. 그런 곳이 그런 뭐 국정을 책임질 지도자가 과연 그리 가는 게 좋겠느냐? 이건 뭐 여러 풍수사들도 다 똑같은 의견일 겁니다. 일단 교수님의 네. 의견으로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풍수지리학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예, 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시 청와대로 이제 대통령실이 와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 대통령 시대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전 세계 대통령궁을 다 가본 것도 아니지만 예. 그 주요한 나라의 그 대통령 그러니까 주석이랄까 이런 분들의 그 집무실을 보면은 청와대 경복궁 터만큼 아름답고 첫째 그 경관상 네. 그 다음에 전망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조경이 아름답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 예. 뭐 풍수로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로 옮기고 나서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가 이제 누가 들어오던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새 정부가 이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네. 국정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한데 네. 이제 교수님 이제 풍수지리학의 전문가로서 이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국가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거주하는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시민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것 의사결정을 할 때 또 얼마 전에 선종한 프란체스코 교황도 참의바투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환경과 이것이 주는 영향. 청와대 경복궁은 강한 땅이면서 바위가 있으면서 지도자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충분히 그런 것이 있고 또 전체 서울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되겠고 네. 서울시 중심에 있고 아마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치면 그게 이제 독재로 흘러갈 수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몰락한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은 땅의 터의 문제보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권한을 좀 국회로 또는 많은 게 이양을 하고 네. 한다면 충분히 뭐 성공한 대통령이 거기서 계속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얘기 정말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의 문제이지 지금의 제도의 문제이고 헌법을 이제 개헌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땅의 문제는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두규 교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그래요? 해주셨고요. 안 나가길 잘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장인 사이트 김두규 우석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 토마토가 6월 3일 대선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후 6시 합정동 이 토마토 빌딩에서 대선 특집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선착순 150명에 드시면
접수를 해주시면 이 내란 끝장쇼 대선 특집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6월 3일에 저희 뉴스토마토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대선 특집 방송은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끝장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